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근규입니다. 저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요. 예,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여러 가지 그 자료 좀 보고, 뉴스도 검색하고, 요즘 세상이 하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서 5시쯤에 나서서 자전거를 타고, 예, 때로는 의림지 또는 그 세명대학교 그 가금방을 좀 돌고, 또 때로는 이제 전통시장, 노점상, 또 이 공사 현장, 이렇게 하여튼 민생 현장을 좀 돌죠. 이제 지역을 돌아보면서 자전거 운동도 되고, 또 때로는 그 공사 현장이나 또 민생 현장에 가보면 알아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 점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를 좀 만들면서 움직이는 게 제 또 하나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겸 또 민생 점검 겸 또 탐방 겸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가 유튜브를 좀 요새 쭉 하는데 그때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가 많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예. 저는 지금 뭐 그렇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수면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죠. 예, 서울에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지만 대개 왕복을 따지면 3시간 정도는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식사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식사도 뭐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하게 식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밥을 먹으면서 뭐 대화를 하거나 업무 협의를 하거나 또 문제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대개 24시간에서 한 제 혼자 생각엔 한 18시간, 뭐 16시간 그 사이는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네.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여기 그 이근규 TV를 또 운영하면서 세상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이제 오는 많은 또 이렇게 자문을 받거나 또는 뭐 민원을 가지고 오거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역사회는 어려운 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어려울 때 저한테 와서 뭐 법률적인,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좀 간접적인 그런 자문을 해줄 수가 있어서요. 법률, 행정, 뭐 또 사업하는 분들, 때로는 가정 문제까지, 아이들 문제, 이런 복잡한 다양한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와서 상담을 해주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카운셀링하고 뭐 이렇게 상담해 주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는 제가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어요. 새미래민주당의 최고위원인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서울에 올라가서 그 업무 조정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국내외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로 있습니다. 그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에 이제 중앙회에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씩 들려야 해서 업무를 보고 대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업무를 보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서 뭐 업무 협의하고 결제하고 논의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제가 움직이는 대체적인 시간대입니다. 저는 제가 제천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제천이 어떻게 보면 오지 마을이라는 그 지리적인 한계가 좀 있어서 세상에 열린 공간과 소통하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역을 좀 확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시장 시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국민주권주의를 말하는 거죠. 헌법이 보장한 그대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듯이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런 인식으로 좀 전환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0~300명의 공무원이 뛰는 제천시가 아니라 13만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뛰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서울과 또는 중앙과 또 국제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소통이나 교류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그건 제가 전담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뭐 하다못해 도시를 개발을 하거나 어떤 현안 사업을 하거나 지역 행사를 하거나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뭐 역할상으로는 뭐 의사결정권자고 집행권자지만 사실은 무대 위에 있는 임시적인 배역이거든요. 임기 4년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노무직이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부르기를 시장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어색해서 제가 어르신들께는
이서방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예, 늘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 시장이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것이 무슨 정치적 그런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근본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전환을 해놓고 나니까 예를 들면 한수면에 있는 어떤 어르신께서 무슨 얘기 끝에 이 사람아 나도 시장이야.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시장? 내가 시민시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어떤 자긍심이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어떤 모임을 운영해 봐도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도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우선 제천시의 예산이 한 6천억 대 예산에서 정체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8천억 대 1조 원대로 올라가는 그 교두보를 마련했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 특별 예산 같은 게 많이 들어와야만 그게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3산업단지 허가 맞고 거기에 3산업단지가 33만 평인데 그 33만 평을 만들면서 3만 평을 국가천연물 종합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산 단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대통령 공약에 넣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 같이 협업을 해서 3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국가천연물 단지를 거기다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의 무슨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천연물 종합센터를 여기 제천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결정으로 한 것이니까 제가 뭐 생생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걸 견인해낸 것은 제 역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세명대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거셌어요. 그거는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그걸 시민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고향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자기가 자기 할 역할을 자격이 없잖아요. 정치인의 소명은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세명대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걸 내가 공약은 아니지만 이제 취임식에서 아무도 묻지도 않는데 제가 세명대학교를 반드시 막아낸다 그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정파적인 논란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3년여 걸려서 해결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명대학교 재단에서 저한테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건 사실인데 세명대학교한테 제가 그랬어요. 세명대학교를 제천시가 같이 키워간다. 세명대학교가 세명대학 재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뭐 다 인식을 하고 지금은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세명대학교를 막아내는 게만 문제가 아니라 세명대학교와 대학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학협력팀을 제가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흔치 않은 일이죠. 대학은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은 우리 지역사회로 봐서는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사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도 돕고 노동자도 돕고 소상공인도 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의 3분의 1의 규모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는 세명대학은 도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명대학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협력팀을 만들어서 팀장에게 그랬어요. 대학협력팀장이 되면 승진 1순위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명대학교와의 관계를 만들어서 세명대학교 학생들을 시청에 채용도 하고 일종의 특별 경쟁을 통해서 채용도 하고 세명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할 수 있는 많은 뭐 예산, 정책, 또 예를 들면 뭐 배낭여행, 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했죠. 세명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공존해서 같이 발전시켜져 가자는 대학 도시, 제천은 대학 도시다라는 것을 꿈꾸었던 것인데 그런 전환점을 만드는 게 저로서는 참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캠브리지라든지 UC 버클리라든지 뭐 UC LA라든지 또 뭐 뉴욕이라든지 뭐 각 전국의 전 세계의 유명한 스탠포드도 마찬가지죠. 가면 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되어서 대학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민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목장을 하려는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혐오시설이다라는 것을 반대하고 이랬을 때 어떤 행정적 선택을 해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법만 따지면 그 인허가 사업은 인허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은 이게 사실은 데드 폴리티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럼 정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돼서 함께 설득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자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목장 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목장을 예를 드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그거는 반대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둔 거예요. 그 업자도 제가 설득했어요. 당신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주민들을 설득을 해라. 설득이 안 됐을 때는 이거는 시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 뭐 지역사회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공해 문제도 있고 뭐 생수 문제도 있는데 행정적인 법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행정 편의주의예요. 법에 다 허용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럼 행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거든요. 법은 국가 전체의 보편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존권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정당방위는 무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법상 어긋나는 점이 혹 있더라도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것은 생존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이런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법을 따지면서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인 혹은 행정 책임자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 이외의 가치를 또 하나 더 거기다 부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어려워요. 대신 소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납득이 안 될 때 소란하지만 긴 역사 혹은 나중에 지켜보면 알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소란하고 복잡한 겁니다. 그냥 행정 편의주의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혹자들이 그래요. 이건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공직자들한테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밤새 연구를 하고 정치인은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밤새 고민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정치하는 행정가의 좀 특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취미에 가장 이렇게 예를 들면 독서나 무슨 바둑이나 또는 이런 거 다 있지만 저는 여행을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여행.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니까 어디 이렇게 관광지나 어떤 이런 그 현지를 방문한 여행도 있지만 삶 자체를 여행하듯이 늘 새로운 것을 꿈꾸고 늘 신비로운 것에 감동을 느끼고 또 예를 들면 아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 이게 여행 아닌가요? 사람 여행도 여행이고. 저 매일 새벽에 6시 49분 기차를 타고 서울로 출근합니다. 그럼 기차를 타고 가는 순간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 여행 다니던 심정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설레요. 거기서 만난 사람 옆자리에 누가 앉았을까? 혹시 김은지 씨가 안 앉을까? 우리 또 황선택 선생님이 우연히 앉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낯선 사람과의 짧은 만남이죠. 만남 또는 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고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들판 자연 산하의 모습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여행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정서적 교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또는 일을 또는 어디 공간을 이동하는 거 다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좀 적죠. 서울에 예산 따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를 수행하던 분들 고생 많았죠. 왜냐하면 서울에 제가 예산 따러 갈 때는 저의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안 해줍니다. 국회의원, 장관, 자기 시간에 맞춰요. 그럼 되게 어떤 때냐. 8시 반, 9시면 회의가 시작되니까 8시에 잠깐 보자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제 차례 있는데 8까지 곤란합니다. 이런 자세하면 안 되겠죠? Yes, I do.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새벽 8시까지 가려면 여기서 5시에 출발하면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운전하신 분은 좀 미안하지만 좀 일찍 가서 쉬고 나는 올라가면서 자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글 쓰고 이렇게 휴대폰이 좋으니까 요새 글 쓰고 이래저래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책을 내고
뭐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시장 시절에도 제가 책을 낸 거는 차 안에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일하는 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현장에서는 일이지만 그 중간 과정은 다 여행이다. 이런 기분으로 아주 즐기면서 혹은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문학이란 게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뭐 문학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책 읽기를 만약 얘기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책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막 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이대로 어른이 되면은 책도 많이 못 보고 많은 문화 생활도 못해서 결핍된 사람이 되지 않겠나. 어린 마음에 그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의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만났을 때 너 왜 이런 책도 못 받고 이런 뭐 예를 들면 문화적 생활도 못했냐면 나 그때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결핍이 돼서 그걸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이해해 준다라고 하지만 이해받고 또 변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긴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이해를 돕는 데는 뭐 그게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건 내가 뛰어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잠시간을 줄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또는 숙제나 입시 준비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때도 저는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싶었었고 또는 김동인도 읽고 싶고 다 읽고 싶은 거예요. 읽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같이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버스 안에서 서서 읽고 아니면은 잠시간을 줄인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 잠을 4시간 자면 4시간 더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공부할 시간 난 만큼 다 해. 다만 난 만큼 잠을 덜 자서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책, 시집, 소설, 수필, 평론, 논문 뭐 여러 가지를 그냥 내 마음대로 읽는 거죠. 그런 일들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시작해서 저 스스로에게 인생의 숙제를 딱 줬어요. 하루에 한 권을 사서 읽고 보관하겠다. 그렇게 제가 숙제를 딱 하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읽어야 되죠. 또 사봐야 되죠. 보관해야 되죠. 처음엔 라면 상자에다가 보관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건 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라면 상자에 싸서 벽에다 쌓아놨던 것이 이제는 저는 약국에서 버리는 책장을 주워다가 저 책장이 된 겁니다. 저 약국에서 버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책장이 짠 것 같지만 가보면은 뭐 이렇게 견출지에 무좀약도 붙어 있고 소화제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 책장을 저는 주워다가 저 책장으로 썼죠. 여기 다 중고품입니다. 근데 그렇게 책 읽기를 한 것이 일종의 다 포괄적으로 문학 활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시를 원래 뭐 이렇게 공부를 시를 했어요. 시를 잘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소설은 아무래도 호흡이 길지 않습니까? 호흡이 길어서 게으른 사람,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잘 못해요. 이게 게으르다는 건 스스로 이제 자기 폄하적인데 사실은 복잡하게 살잖아요. 하루에도 열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막 벌리고 학창시절 때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긴 호흡의 것을 일관된 정서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소설가는 한 달이면 한 달 어느 방에 딱 얻어놓고 두문불출하고 글을 써야지 그게 완성이 되잖아요. 적어도 중편이나 장편 정도 되려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의 행태다 보니까 소설을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 쪽으로 다 제가 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면구스러워서 시의 탈을 쓴 낙서다. 이렇게 제가 제 주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도를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신인상도 타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문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좀 늦게 등단을 하셨네요? 등단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약간 결벽증은 아니지만 예우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문단에 등단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집도 안 냈습니다, 제가. 시집도 뭐 편수로 따질 건 아니지만 수백 편이 있어도 시집을 안 낸 이유가 내가 시집을 낸다는 건 너무 죄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시집도 안 내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때 이제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막 마음이 그런 때에,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좀 써놓은 거 있으면 좀 몇 개 가져와 봐. 그래갖고서 이제 시인 이금배 선생님하고 그 시인협회 회장이셨죠, 그분이. 그리고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네가 좀 정서적으로는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좀 가져와. 그래서 몇 편을 가져갔는데 청풍의 가면인가 그거를 이제 신인상으로 해서 해주셨고 또 이렇게 몇 개 했습니다. 제가 그 여름바다라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는 시가 있죠. 예.
그래도 이게 창작 활동 꾸준히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사람이 좋다, 산문집도 내시고, 네네네. 5집까지 내셨죠. 5집까지 냈어요. 5권 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삶이니까요. 제가 뭐 감히 이제 뭐 문학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스스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표현을 쓰기에는 제가 좀 송구스럽다는 뜻인 거고,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쓰는 것 이전에 또 토론하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하는 것 자체가 글 쓰는 행위와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그 전체는 뭐 제 늘상 하는 제 일생이죠.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총학생회장 선거를 갑자기 나가게 됐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일단 언필증 저는 문학을 전공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회운동에 뛰어들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때 우리가 많은 토론 끝에 제가 그런 결론을 냈어요.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실천이다 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 한민족의 오랜 역사에 가장 큰 힘은 선비 문화가 있고 선비 정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기준으로 잡았죠. 그래서 선비 정치 문화의 일환, 또 뭐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실천, 뭐 일환으로 제가 사회활동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 뭐 행동하는 뭐 시인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뭐 제천에서는 제천 문인협회하고 제가 많이 거기서 좀 배우고 있죠. 근데 뭐 불성실한 제가 회원이라서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이렇게 좀 그 인터넷상에서 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늘 소통하고 있죠. 중앙에 있는 중앙에도 문인협회도 같이 교류합니다. 거긴 제가 작품 활동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인적 교류하는 거죠. 네네. 그건 정당 활동 이전에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아원 야학을 했었어요. 제 인생의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소외의 극복인데, 소외라는 게 뭐 경제적 소외도 있고 문화적 소외도 있고 또 뭐 인권적 소외도 있고 의료 복지 소외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적어도 지금은 이제 많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 주요한 그 의제로 올라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은 가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일 독립운동 할 때 다 10대, 유관순, 뭐 안중근, 뭐 백범 다 10대에 결단해서 역사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지 20대, 30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청소년들이 또 화랑 관창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10대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과 역사 인식이 굉장히 귀한데 그것을 지성세대가 너무 그걸 배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청소년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직접 다 만든 것인데 청소년 헌장 만드는데도 제가 같이 그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했던 그런 개인적인 일도 있고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나 이 사회에서 일하는 모두는 우리들의 미래 자산인 애들 잘 키우자고 부모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부모의 삶 자체도 또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내 자녀들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모가 고생을 해서 뒷바라지하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청소년 운동이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예. 그래서 길 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달래주고만 가야 되는 그런 어른들이 더 많잖아요. 그게 청소년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아원, 장애인 청소년, 또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뭐 조선가정,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자기 꿈을 좌절하지 않고 이룰지 안 이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을 마음 놓고 꿀 수 있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청소년운동회 총재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고 돕고 있습니다. 저는 뭐 SBS 서울방송에 있었고, SBS 제가 창단 멤버입니다. 서울방송에서 이제 뭐 아나운서, 탤런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옛날 김종학 PD도 거기서 만났죠. 예, 모래시계라든지. 제천이 고향이신 분? 네네, 모래시계 만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명의 눈동자, 뭐 아주. 여명의 눈동자 물론 MBC에서 만드신 분인데, 종학이 형도 그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뭐 SBS의 3대 기인. 저는 왜 기인이었느냐. SBS의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윤세영 회장을 줄기차게 설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할 때, 국회 원내총무실에 보좌관을 있을 때, KBS의 그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 때 만나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이 400만인데, 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는 LA에서 그 고속도로가 파괴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파괴가 됐을 때, 뉴스에서 자막 안 나갔다고 해서, 그 방송국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 단체에다 다 보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 난 줄 알았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거든요. 아니 그거를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내가 다리를 부서뜨렸냐? 아닙니다. 보도하는 책임자가 자막을 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장애인들을 오히려 홀대하고 짓밟고 배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을 가족처럼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SBS 제1호 연중 캠페인을 만들어서 마포대교에서 딱 건너갈 때 큰 벽에, 요즘 뭐 이제 선거 때 대형 현수막이 많지만 그때는 대형 현수막이 별로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현수막은 장애인을 가족처럼 딱 8글자입니다. 그 SBS 연중 캠페인 제 첫 번째 해 그거를 제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때 그거 딱 올리면서 제가 SBS 보라면 이게 다다. 그리고 사랑의 징검다리가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제가 SBS 나오고 나서는 사랑의 징검다리가 대통령상을 타요. 그 프로그램이. 유열이 이제 진행하고 이러던 건데 윤석열 회장이 어느 날 밤에 낮에 전화가 왔어요. 이 차장 잘 있냐고 저희 기획단 차장을 했으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요새 이렇게 허겁지겁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나 지금 청와대 가는 길일세. 웬일이십니까? 자네 그거 알지? 사랑의 징검다리. 그거 대통령상 타러 가는 거야. 그 자부심. 예.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SBS에 있었고. 물론 국회는 이제 그 원내총무실에 보좌관을 한 7년 했습니다. 예, 26살에 어쨌든 특채 겸 그 공채인데 한 36대 1인가? 그걸로 해서 들어가서 26살에 원내총무실에 보좌관으로 가가지고 있다가 7년을 거기서 근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버클리 대학에 잠깐 연수를 갔다 들어와서 SBS를 간 겁니다. SBS 민방이 딱 나오길래 이력서를 딱 냈죠. 내가 민방을 제대로 세우겠다.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말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자서전을 저도 이거 사실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근데 제가 제안했을 때 취지는, 소위 장사미사. 아무런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애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어디 가서, 요새 우리 하듯이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가슴에 못 박지 않고, 남의 피눈물 나게 하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회를 지켜왔고, 이 나라를 키운 그가 바로 자서전을 써야 될 대상이다. 자서전이 무슨 장관, 사장, 무슨 큰 높은 사람들이 쓰는 회고록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계속하는 겁니다. 네. 1980년 5월 14일을 저는 제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또 여러 가지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저는 80년 5월 14일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봄 때인데요. 그때까지는 80년 5월 13일까지의 이근규는 대학 교수를 꿈꾸고 있었던 나름대로 좋게 얘기하면 촉망받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런 그 문학소년에서 이제 그 문학을 지도하는 교수가 되고 싶은 게 제 오랜 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5월 14일 날 체포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교수들이 서울시 전역을 돌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응원 겸 또 점검 겸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저를 아주 아껴주셨던 우리 문과대학 교수님들이 거기서 잡혀있는 저를 보고, 표정이 싹 변하는 걸 제가 혼자 자괴심을 느꼈죠. 이제 정통 교수의 길에 가는 데는 어려워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뭐, 넌 이제 교수요원에서 제외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에도 또 역시 현장에 가서 저희들 그때 표현은 고통받고 있는 민중옆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교수의 길로 가는 데는 유보하고 있었던 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뭐 자괴감을 느꼈겠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나와가지고 또 갔다 나오면 또 불려다닙니다. 가서 뭐 이렇게 체험담 또는 뭐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선배 역할도 하고 또 다니게 되죠. 농성장에 가면 또 한마디씩 떠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하나의 또 이제 제 역할이 생겨요.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특히 대학 교수로 가는 길은 멀어졌고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지식을 통해서 지성인을 길러내서 이 나라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저 스스로가 다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1980년 5월 14일을 한편으로는 제 꿈을 이루지 못한 하나의 그 아쉬운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그때 같이 잡혀갔었던 어떤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80년 5월 14일 안 잡혀갔으면 너는 광주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위로 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14일 안 잡히면 5월 16일 날 서울에서 5.16 데모를 해요. 그건 장례식을 합니다. 그날 시위보다는 5.16 장례식을 하고 5월 17일 날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이 이화여대 강당에 모입니다. 모이고 그날 밤에 계엄군이 이화여대를 급습합니다. 그 순간에 전남에서는 전남대에 다 모였었어요. 그 전남대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이대에 모였던 학생들은 정보가 빨라가지고서 다 산울에서 튀었는데 전남대에 있던 학생들은 그냥 거기서 농성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계엄군하고 정면 충돌이 됐죠. 그리고서 거기서 5.18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광주로 뭐 지원군 그러지 않아도 역마살이 낀 사람인데 안 갔겠어요? 가가지고서 다니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뭐 단정하게 있지만 그때는 봉두남발한 장발입니다. 장발에 야전 잠발 있고 등치는 크고 제가 181cm잖아요. 멀리서 보면 계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적 올리는데 아주 좋은 표적이다. 그거는 벌집이 됐을 거다. 제 친구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잡혀갔었던 그 친구는 이제 동성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를 끝으로 정년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의 설명이에요. 너는 하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감옥에 쳐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 교수로의 꿈을 이루지 못한 나의 절망감 혹은 좌절감 못지않게 그렇구나. 하늘이 나를 살렸다면 살린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부터 삶은 내가 하늘에서 거저 얻은 삶이니까 전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SBS에서 있을 때 미련 없이 나와가지고 이 사회운동 현장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5월 14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영어 생활은 그래 몇 달 정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날수는 쉬지 않았지만 대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5월 14일에 잡히고 그리고 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문지 씨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리고서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갑자기 나갑니다. 내쫓은 거죠, 사실. 물론 가야 될 역할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동 순방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장군이 중심이 된 그때 신군부에서 내보내고 신군부 세력을 장악하고 결국 5.18 일으키고 광주 다 끝내고 나니까 5월 14일부터 대략 한 6월 초까지 잡혀 있다가 광주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막 내보내는 거죠. 왜냐면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고위 관여자는 아니었거든요. 2학년 학생 때니까. 그러니까 신계륜 씨라든지 뭐 이렇게 박계동 형이라든지 이런 복학생들은 고관여자고 선배기도 하고 또 복학생이고 뭐 구제 겸 전력이 화려하고 저는 이제 풋풋한 초범이랄까? 그러니까 잡아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뭐 훈계방면 비슷하게 내보내죠. 다 그냥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잡히기는 세종문화회에 잡혔는데 원래 거대로 하면 종로경찰서나 서대문경찰서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워낙 다 차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경찰서에 가 있었습니다.
강서경찰서 그 김포공항 앞에. 거기는 학생을 잡아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공항 와서 누가 데모할 일은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래서 강서경찰서에 제가 잡혀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그 강서경찰서에 그 당시에 정보과장이 저희 고등학교 저희 친의 아버지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 수사 기록을 다 보더니 벅벅 찢는 거야. 너 임마 이렇게 하면 넌 큰일 나. 왜냐하면 어리니까 진솔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큰일 난다고 말이야. 네가 다 한 것처럼 돼버려.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인데 유물도 내가 다 보따리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러 다 했는데 그랬더니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유물 어디 누가 가져서 유물은 안 잡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없는 거야 그거는 이러면서 아들 친구니까 또 살려주시더라고. 그래갖고서 어쨌든 저는 C급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냥 뭐 괜찮았던 건데 그분도 자꾸 하셔서 제가 괜히 바쁜 시기였었는데 그분 자꾸 하셨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님 저를 어떻게 보면 살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물론 그게 뭐 그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가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 마음을 제가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어쩌면은 그것이 한 시대의 네. 개인사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역사의 현장에 늘 우연한 기회에 12.12 쿠데타 때는 제가 그 택시 안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거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 강서구 목동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정교사를 하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갔다가 계엄 때는 10시가 그때 통행금지였었습니다. 밤 10시면은 이제 차도 스톱, 사람도 스톱, 아무도 못 다녀요. 근데 가정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6시 가면 뭐 밥 먹고 7시부터 하다 보면 9시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제 집이 장위동인데 택시를 타도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간신히 택시 타고 막 합승 것도 해가지고서 막 오는데 원효대교 쭉,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는 그 당시에 없었고, 마포대교, 그 위에 이제 성산대교라고 있어요. 그 성산대교 가운데쯤 왔는데 차 확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오도 가도 못해요. 오도 가도. 그 저쪽에서 가는 차도 막고 오는 차도 막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리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밤을 샙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내리면은 군인들이 와서 차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차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태원 쪽에서 막 무슨 불꽃놀이를 하는지 막 번쩍번쩍 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태원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하러 들어간 데서 총기 사고가 났던 거죠. 그게 12.12의 밤이에요. 그날 제가 밤을 꼬박 샜는데 우연히도 제가 12월 13일인가가 제 그때 음력 생일이었었어요. 우연히도.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경남대학교에서 학생회장 하던 제 친구가 생일 축하해준다고 서울 온 거예요. 저하고 아주 오랜 아주 친구였는데. 그래, 거기 있다가 제 집에서 밤새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자식 말이야 생일날 뭔 짓을 하길래 집에도 안 들어오냐고 휴대폰도 없고 연락처가 없을 때니까. 밤새 있으면서 낙서해놓은 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그걸 내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죠. 목사님이 돼 있는데 그 12.12의 밤도 거기서 이렇게 보내게 됐고. 결국은 이제 5월 14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5월 14일을 제 마음속에 부활의 날이다. 다시 산 날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대학 교수의 꿈을 이뤄서 정말 나름대로 지성의 세계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도 본심이지만 그건 어차피 뻐그러졌는데 그걸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 나에게 제2의 삶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막 더 본격적으로 저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아름다운 시절을 겪죠.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여행을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무전여행을 다녔어요. 지금 이제니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도둑열차도 좀 타고 이러면서 이제 무전여행을 다녔는데 그 이유는 저 자신을 무의 공간에다 던져놓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차비도 없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이 헤쳐나가는 한 달은 다녀야 돼. 여름방학 동안에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 무전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 주역도 보고 이것저것 보면서 좀 종교적으로는 죄송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뭐 사주 관상 뭐 이런 거 막 봐주면서 재미삼아 김밥 얻어먹고 뭐 삶은 달걀 얻어먹고 이렇게 다녔는데 하루는 강원도 쪽에 갔다가 그 너와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 나무로 만든 지붕, 기와를 나무를 이렇게 쭉 만들어서 너와집인데 거기에 있는 그 노부부 두 분이 사는 집에를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그 마을에 이제 갔다가. 근데 그분이 저를 가운데 재우고 양쪽에서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셋이서 자는 겁니다. 참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손주뻘이죠. 근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밤새 할아버지가 얘기하다가 끝나면 할머니가 얘기하고 또 할머니가 얘기 끝나면 또 할아버지가 그런데 말이야 이런데 그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딱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맞는 얘기 같지만 나는 농사를 짓는데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을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내 자식을 키울 때 나는 누워서 내 아이가 오줌 쓰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 애 하다 보면 이제 사내놈들에게 다 벗겨놓고 키웠으니까 오줌 찍 싸면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도 더럽다, 불결하다, 뭐 이놈아 이러지 않고 이놈이 쉬하네 기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곡식을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곡식을 키우니까 부엄, 옛날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에서 퍼다가 재에다가 뿌려가지고 거름을 만드는데 그걸 손으로 다 으깬다 이거예요. 원래 곰배질을 해야지 깨끗한데 자기 자식을 키우는 건데 애 오줌도 받아먹는 그 마음으로 곰배질을 하지 않고 그 덩어리들을 뭔 덩어리라고 X덩어리죠. 그거 된 걸 손으로 다 말른 거를 다 부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름을 준다. 그래서 곡식이 이렇게 잘 자라는 거다. 세상 모든 일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하면 서로 그 마음이 전달돼서 사랑하게 되고 일생을 같이 풍요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초등학교 졸업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분 학력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진 삶의 지혜예요. 제가 어떤 누구나 다 귀하고 천부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에요.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결단과 선택,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줬어요. 야, 제가 부끄러운 것은 그분 돌아가신 소식도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는 가끔 내가 생각을 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당연히 돌아가셨겠죠. 나도 이제 그분 나이 비슷한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해줬던, 밤에 제 손을 콕 잡고 해줬던 그 X덩어리 손으로 부비면서 내가 자식처럼 키우는 곡식들이 먹고 자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일생을 가는 제 마음 하나입니다. 네, 저는 워낙 제 국회 원내총무실 보좌관 할 때인데 그때가 워낙 바빠서 이렇게 뭐 남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은 이제 충주시장을 지내신 분인데 한창희 시장이 저희 대학 선배신데 그 독일에 유학 갔다가 잠깐 들어와 있는 그 여성이 있는데 좀 만나봐라. 그래서 그러시죠. 뭐 그래서 같이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한 달 한 2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네.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요? 뭐 늘 같이 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제가 프로포즈라고 할까요? 그 상황이 그 조선 호텔 나인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한잔 하는데 이제 제가 워낙 바쁘고 복잡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만나기 좀 곤란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가진 그 정서적 공감일까요? 눈물을 두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기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것은 이제는 특수한 관계로 다시 만나지 계속 만나자는 뜻이다. 이렇게 반전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만 셋 뒀습니다. 아들만 셋? 네네네. 사모님은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 만나서 뭐 얼마 안 돼서
결혼하자고 했을 정도로 정말 그 소녀 같고, 또 그 집에, 또 귀한 집의 셋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뭐, 김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정말, 어여쁘고 애띠고 정말 그 소녀 같았는데, 아들만 셋 키우다 보니까 이제 반깡패가 다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예. 제 아내는, 이게 원래 제 서재가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 공무원 아파트에 있었는데, 벌레도 많이 나오고, 먼지도 많고, 또 짐도 많은데, 이사를 뭐 한 2년에 한두 번씩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새빵살이 할 때니까요. 이사하는 날 저는 집 주소만 들고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자기 짐도 안 챙기면서, 서재를 이렇게 갖고 있냐고.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서재를 제가 그럼 밖으로 가져나가겠다. 그래서 합의하에 제가 서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재를 밖에 있으니까 제 아내는 여기 뭐 자주 오지 않는 편입니다. 예, 제 아내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요? 예, 그 말로는 제 아내는 그래, 농담 삼아 하는 얘기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 안 챙기면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 이거 전부 그냥 불러서 폐지로 다 넘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다가 일부러 보라고, 한 권에 한 몇백만 원 넘는 책, 그리고 또 귀한 책들 이런 걸 쭉 소개를 했어요. 북 토크식으로 해서. 그래서 김소월 시집의 초간본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춘향전의 그 여러 가지 완판 춘향전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사상계의 그 전집을 가지고 있고, 사상계가 나오기 전에 그 사상계를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3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중에서 2번째 책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런 책들을 내가 쭉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냐 하니까, 임자만 잘 만나면 한 10억어치 된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했더니, 요새는 이제 뭐 불사지른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하여튼 잘 정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수집을 참 좋아해가지고, 신권이 나오면 그 특선 번호를 찾아가지고 책에다 꽂아놓고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는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이런 신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옛날 포도밭 우화처럼, 그러냐고, 그럼 그거 있는 것만 골라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지 않을 건 아시겠죠? 다 귀중하게 여겨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세계문학 전집하고 한국문학 전집을 전부 이렇게 여성 잡지 부록으로 나온 책을 중고 서점에서, 특히 청계천 헌책방에서 사서 전지를 다 읽었습니다. 이게 세계문학 전집과 한국문학 전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지에서 껴팔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번역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좋은 책을 번역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새 책을 사봤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는 헌책을 사서 보는 것이 저의 경제 형편에 맞았었는데, 함석헌 선생님만큼은 제가 새 책을 사서 쭉 읽었었고요. 백낙축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제가 이 중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사서 읽고 보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샀었던 첫 책입니다. 제 인생의 첫 책이죠. 양인자 선생님의 내가 잊었던 강가의 새벽인데요. 이 양인자 선생님은 유명한 작사가죠. 큐, 그 겨울의 찻집, 킬리만자로의 표범, 조용필을 세계적인 그런 그 스타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김갑과 그 양인자 두 분 부부신데, 그 양인자 선생입니다. 그때는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고, 양인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근데 까르르 웃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소월의 진달래죠. 김소월의 진달래인데, 이게 1950년도 숙문사에서 이거 오리지널 초판본으로 나온 책이죠. 이게 원본이고, 이거는 영인본입니다. 영인본은 사진을 찍어서 똑같이 만드는 건데, 이 책은 7,700원 정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희귀본이죠. 그래서 진품과 가짜, 그러니까 사이비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진실을 못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교훈의 하나의 사례로 이 책을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되게 이렇게 고서들인데, 저희 테이프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프 붙여도 책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잘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김양미 양. 정말 우리 결혼할 때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하라고 해서 딱 마주보는데 그때 빛났던 눈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영롱하죠. 그 눈빛 보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평생을 같이 하면서도 제대로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 표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준 못난 남편,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못난 가장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남편, 부끄럽지 않은 아빠, 어디 가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랑스러운 그런 가장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의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저의 삶을 또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저는 살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쓸쓸한 사람,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속에 내 인생을 다 나누기로 마음먹고 살다 보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내 김양미 양이지만 삶 자체는 이렇게 사회 속에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있네요.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늘 이 김양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이들 셋 든든하게 잘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줘서 감사하고요. 저도 못난 아들이지만 장남이라는 기분으로 당신을 끝까지 잘 신뢰하면서 존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